우선은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4챕터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여기에 바로 적으려고 옆에다가 둬놨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4장은 역할, 책임,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정황 또는 문맥에 인간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타인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리스타가 그 커피를 만든다라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캐시어가 커피를 만들으라는 요청을 지금 전달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러한 문맥이 타인과의 협력이라는 문맥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객체에서도 협력이라는 그 공동의 그 목표인 협력이라는 거를 위해서 객체의 행동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별 객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또다시 계속 말하는 게 그 협력. 행위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약간 이어지는 거였는데요. 어떤 협력에 참여하는가가 결국에는 객체에 필요한 행동을 결정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협력에 참여할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네. 행동이 결정되면은 이제 객체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그 앞에서 말했던 상태에서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 먼저 생각하고 상태 만들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여기 협력 정의 그냥 한번 하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협력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된다. 그래서 앨리스 이야기를 그 빗대서 보면은 왕이라는 판사 역할을 하는 왕이라는 존재에게 누군가가 재판을 요청하면서 이 재판이라는 협력이 시작됐어요. 네. 이때 왕은 하얀 토끼한테 증인을 부를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했죠. 그리고 네. 그 하얀 토끼는 모자 장수에게 증인석으로 입장할 것을 요청을 하고 모자 장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토끼의 요청에 응답을 했고 입장을 하면서 그리고 모자 장수는 왕이 토끼에게 요청했던 증인 호출에 대한 응답도 동시에 돼요. 네. 그리고 왕은 모자 장수에게 증언할 것을 이번에는 모자 장수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제 모자 장수는 왕의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내용을 증언한다 이거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이라는 는 결국에 얘가 요청을 한다는 게 걔가 그 능력이 있는 애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완전 그 능력이 없는 바리스타가 아닌 손님한테 커피를 만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네. 요청과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는 협력에 참여하는 객체 저희가 지금 바리스타라고 보면은 바리스타가 수행할 책임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커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같이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책임은 아까 앞에서 말한 거 그대시 똑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요청은 그 대상이 요청을 처리할 책임이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면은 요청을 했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저희가 특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의미 없이 코드를 짜진 않으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객체들은 그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을 하고 이제 이 책임을 지금 여기서 여러 번 좀 뭐라 해야 되지 언급을 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객체에 의해 정의되는 응집도 있는 행위의 집합.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그 각각 객체가 책임이 그 있다는 것은 그 각각의 객체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결국에는 그 어떠한 다른 객체에 의해서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발생을 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은 그 서로 연결돼 있는 행위의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책임을 하는 것과 아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이
객체를 생성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스스로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모자 장수 이야기는 모자 장수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 게 네.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객체 행동을 시작시키는 거. 이거는 아까 전에 왕이 토끼나 아니면 모자 장수에게 증인 데려보내라. 그리고 뭐 증언을 해라 한 게 이거고. 그리고 다른 활동을 제어 및 조절하는 거. 이것도 비슷한 그거고요. 그리고 아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정보에 관해 아는 것. 이건 역시도 그 다른 객체에게 요청을 보냈다는 거는 그 객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즉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 좀 그냥 굳이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정리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객체에 대해서도 아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유도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아는 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책임은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책임이라는 거는 능력, 곧 행위와 이어지니까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태보다 행위 중심을 하라 하잖아요. 행동 중심을. 그래서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객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의 외부에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 아는 것. 아까 전에 여기 알고 있는 거였죠. 내가 네.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남에 대해서도 알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에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거겠죠. 아는 것. 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외부에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 내가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뭐 행동을 시작시키거나 제어 및 조절하거나 하는 거를 다 합쳐서 책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협력안에서 객체는 오로지 다른 객체로부터 요청이 전송됐을 때만 책임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전송이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을 그 메시지를 인지하고 오케이 하고 거기에서 행동을 해서 응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겠지만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는 협력을 위한 객체가 다른 객체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객체가 객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서 메시지라고 정의를 해요. 저희가 어제 했던 토론에서 메시지와 메서드의 차이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는 방법적인 면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게 객체가 다른 객체에게 어떠한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를 어제 저희는 배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임이랑 메시지랑 어쨌든 결국에는 책임은 협력이라는 커다란 문맥 속에서 요청을 수신하는 쪽과 요청을 이제 수신하는 쪽의 객체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객체가 뭘 해야 하는지를 하는 거고 메시지는 협력에 참여하는 두 객체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책임의 수준은 메시지의 수준이 아니다. 이게 곧 그냥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책임을 결정한 후 실제로 협력을 정지하면서 이걸 좀 나누잖아요. 책임을. 그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책임이 여러 메시지로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든다라는 하나의 책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해한 거로서는 이거였어요. 거기에서 커피를 만들 때 잔을 준비한다. 그리고 뭐 원두를 간다. 뭐 뜨거운 물을 받는다. 이런 행위들을 다 나눠야 되잖아요. 커피를 만든다는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쪼개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커피 만들어 하고 컴퓨터한테 보내면은 컴퓨터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 개로 해서 이제 한 객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객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협력에 응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의 수준은 메시지의 수준인 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은 책임의 집합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객체가 수행하는 책임의 집합이라는 것은 그 객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암시한다는데 이게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왕이 판사일 때 모자장수가 증인인 경우가 케이스가 1이 있고 케이스 2가 왕이 판사이고 요리사가 증인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스 3이 여왕이 판사이고 앨리스가 증인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게 세 개가 비슷하잖아요. 세 개의 협력이 다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판사 증인이라는 그 역할로만 보면은 앞에 누가 들어오든 이거는 똑같이 추상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이라는 협력 과정 속에서 왕과 여왕의 역할을 판사로 모자장수와 요리사 앨리스의 역할을 증인으로 하면은 이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협력으로 추상화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계속 추상화하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추상화를 한 번 더 언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거는 협력 내에서 다른 객체로 대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판사의 역할을 왕과 여왕이 했고 증인의 역할을 모자장수와 요리사 앨리스가 다 할 수 있던 것처럼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객체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협력을 추상화하면 어떤 객체와도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동일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객체로 한정됨.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에서 이 역할이라는 거는 바리스타잖아요. 네. 여기서 바리스타가 A라는 사람이 있고 바리스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냥 바리스타라는 뭐 역할로 쓴다고 했을 때 1, 2가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캐시어가 바리스타라는 역할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말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객체, 이 바리스타라는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객체는 얘네 둘뿐이다. 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책임 이제 행위를 해서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캐시아는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객체는 동일한 메시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객체로 한정된다라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 사용할 때 그냥 이건 좀 단순성, 유연성, 재사용성인데 이게 역할을 해서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것을 쓰면은 저희가 뭐 왕, 여왕을 판사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유사한 협력을 추상화해서 인지 가부화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객체들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기에 협력이 좀 더 유연해져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이게 느슨한 결합을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왕이자 판사가 바로 재판한다로 묶여 있던 거와 왕 또는 여왕 판사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 저희가 배웠던 강력한 결합과 약한 느슨한 결합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사이에 하나를 넣어주면서 이 결합을 조금 약하게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판사를 갈아 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네네네 그러면은 판사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아니, 그니까 중간에 역할이 하나 있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됐는데, 네네네 재판은 판사만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판사를 갈아 끼우면은 재판한다도 다른 걸로 갈아 끼워지겠군요. 그쵸. 여기에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건 여기죠. 왕 또는 여왕.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객체, 여기에서는 왕이랑 여왕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협력이 유연해진다. 음, 유연해진다. 그래서 저는 느슨한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음. 그리고 재사용성. 다양한 객체들이 동일한 협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늘어난다. 여기서 객체 지향은 단순성, 유연성, 재사용성이 좀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놀이라는 역할을 따로 지어서 하는 게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게 객체 지향 설계에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맞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협력의 추상화 이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협력을 추상화했잖아요. 왕이랑 여왕을 판사로 추상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추상화의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가 일반화였고 두 번째가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 이제 없애고 보고 공통점만 이렇게 보고 막 그런 느낌이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왕이랑 여왕은 완벽하게 다른 객체잖아요. 그렇지만 판사라는 걸로 추상화를 시키면서 얘네들을 그냥 판사라는 존재로 넣어버리면서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상화를 일어나면 아까 전 위에서 말했던 단순성, 유연성, 재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거기서 그러한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역할의 의미는 결국에는 다른 객체에 의해서 대체 가능하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객체가 가지는 책임이 역할이 암시하는 책임보다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이랑 여왕, 이 판사라는 것은 재판한다잖아요. 근데 네. 왕이랑 여왕이 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왕과 여왕으로서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가 배웠던 일반화 특수화 관계가 여기에서 또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일반화가 되는 거고 객체 타입이 이 객체의 타입이 특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역할의 대체 가능성, 역할이 대체 가능하다는 거는 행위의 호환성, 걔가 왕이랑 여왕이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곧 왕이랑 여왕이 재판한다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하는 거는 객체의 행동이 근데 진짜 중요하다. 계속 똑같은 그쵸? 얘기를 뭔가 되게 강조하면서 그쵸? 다르게 말해주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계속 행동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계속 나오는 게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게 중요하다. 클래스는 시스템에 필요한 객체를 표현하고 생산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일 뿐이다. 계속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협력 안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라서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협력을 설계한다. 이것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죠. 협력을 구성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더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위에 거는 이거 그냥 쭉 줄글로 풀어 쓴 거고 이건 단계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정리한 걸 보면은 우선은 협력이라는 것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1년의 책임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각 역할들이 뭐뭐가 있어야 되는지 객체들이 뭐뭐가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책임에 따라서 객체들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곧 책임을 각 객체에 할당하는 게 돼요. 그래서 할당된 책임은 아까로 보자면은 앨리스가 증인, 뭐 왕 또는 여왕이 판사, 뭐 이러한 책임들은 객체들이 외부에 제공하게 될 행동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또는 여왕은 판사니까 재판한다라는 행동을 정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행동이 결정됐으면은 각 객체가 필요하는 데이터, 거기에 이제 뭐 어떠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한다라는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될 거고 그러한 게 다 정의된 후에 클래스를 개발해라 이거입니다. 저는 하영님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스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책임부터 생각하고 행위를 생각한 다음에 객체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와 클래스를 설계하라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도 클래스부터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클래스명을 만들 때는 그 행동에 대한 걸 요약 한마디로 압축하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저희도 모르게 행동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저희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저희가 무의식 중에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게 그렇네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어쩔 땐 행동이지만 어쩔 땐 뭐 유저 그 자체 유저를 표현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니까 어쨌든 클래스부터 만들진 않았던 것 같다 우리도 모르게. 하영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좋아요. 저희는 잘하고 있었군요. 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계 기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테스트 하는 그런 느낌인데 책임 주도 설계가 있고 디자인 패턴이 있고 테스트 주도 개발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네. 다 보자면은 책임 주도 설계는 협력에 필요한 책임들을 먼저 식별을 하고 적합한 객체에게 책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설계해라 이거예요.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책임들 먼저 생각하고 그 올바른 적합한 책임을 적합한 객체에게 할당을 한다. 이게 이제 이 설계 방식이고요. 디자인 패턴은 말이 좀 그냥 그럴 뿐이지 그냥 앞에 전문가들이 해놓은 해결 방법들 있잖아요. 앞선 아, 고대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 네. 저는 이거 전공으로 수업에 들어보긴 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이럴 수가. 이런 전공자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니. 아, 근데 저 이 과목 거의 울면서 들었기에 잘은 모르는. 이것도 근데 좀 가볍게 지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패턴이 전문가들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식별해 놓은 역할, 책임, 협력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템플릿이 있으면 훨씬 저희가 같은 만약에 문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라 이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테스트 주도 개발은 TDD라고도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구체적인 코드를 추가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나가라. 테스트가 아니라 설계를 위한 기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작성이 핵심이 아니라 테스트는 단지 테스트 주도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보너스 같은 거고 실제 목적은 구체적인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역할 책임 협력을 식별하고 식별된 역할 책임 협력이 적합한지 피드백 받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책임 주도 설계에서 협력에 필요한 책임들을 식별하고 이제 적합한 객체에게 책임을 할당하라 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근데 이거 저번 팀 프로젝트 때 네. 조연 튜터님이 조언식으로 좀 하고 바로 지나가긴 했는데 이건 약간 좀 이상적인 이론이라고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적인 이론입니다. 여기도 조금 이상적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뒤에 내려가 보면은 제가 테스트 주도 개발을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 책에서 좀 그 가져온 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우선 앞에 요거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네. 책임 주도 설계는 핵심이 올바른 책임을 올바른 객체에게 할당하는 것. 이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객체 지향 설계 방법이고 이제 객체의 책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책임을 파악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능인 시스템 책임을 파악하고 시스템 책임을 더 작은 책임으로 분할하고 저희가 아까 전에 책임을 분할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분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할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객체 또는 역할을 찾아 책임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객체 또는 역할을 찾고 책임을 수행하는 중에 다른 객체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해서 다른 객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객체의 역할을 찾고 해당 객체 또는 역할에게 책임을 할당함으로써 두 객체가 협력하게 한다. 결국에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인 시스템 책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할을 하고 그 분할을 딱 맞춰서 여기서 말하던 올바른 책임을 올바른 객체에게 할당을 하고 또 이제 그 공동의 목표인 협력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객체가 또 다른 객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라 이거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네네. 이 책임을 분배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책임을 분배하는 기준은 이거는 개발자의 기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무언가 정의를 하기에는 매번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살짝 이상적인 이론인 거겠네요.
근데 이상적인 이론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들 요렇게 책임 주도 설계를 하려고는 시도하고 있다인 거 아닐까요? 음, 책임 주도 설계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어, 시스템의 책임을 더 작은 책임으로 분할하고 올바른 책임을 올바른 객체에게 할당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책임을 분할 및 할당하는가가 여기에서 하영님이 약간 궁금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작은 책임으로 분할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도.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이것도 근데 이거 내일 튜터님께 여쭤볼까요? 저희 이거 진행하면서 튜터님들께 계속 여쭤보고 피드백 받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떠하십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끼리 해봤자 결론은 명확하게 나진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좋습니다. 둘 다 막 확신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상 답안, 저희의 답안을 우선은 적어갑시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개발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각 개인 개발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가 제 생각이었고요. 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천히 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적용을 했을 때 네. 널리 알려진 컨벤션? 개념, 컨벤션 개념을 개념? 컨벤션 개념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책임을 분배할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고 근데 이 요거는 말이 내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말이 이해가 그러니까 되시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하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이버 컨벤션, 구글 컨벤션 있잖아요. 그 코드 할 때 그런 것처럼 좀 널리 알려진 좀 기준을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책임을 분배할 것 같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네, 사람은 뭐 걸을 수 있고 네네네, 뛸 수 있고 뭐 숨쉴 수 있고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네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이런 거였는데 이게 것처럼.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고착화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하는 관습적인 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트럼프를 딱 했을 때 앨리스가 트럼프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 트럼프 인간을 보고 트럼프는 트럼프 인간이 아니지만 트럼프라고 생각한 것처럼 네네. 그런 공통적인 뭐라 해야 되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특징? 특징만 행동? 공통적인 특징 특징.
각자 책임을 분배할 것 같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렇게 우선은 해놓고 내일 튜터님 답변은 추가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공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공격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서 공격받으면서 성장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럼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디자인 패턴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방법과 절차,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책임과 주동 설계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방면에 얘는 템플릿을 제공해서 결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적인 설계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쌍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임주도 설계의 결과물인 거고 이것이 곧 이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선 개발자들이 해놓은 책임주도 설계의 템플릿, 책임주도 설계의 모범적인 템플릿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해결 방법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설계 방법에 참고할 수 있다. 그런 것 같고요. 테스트 주도 개발은 이거는 조금 저는 비전공자라서 살짝 어렵긴 했어요.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한 종류인 XP의 기본 프랙티스로 소개되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좀 이 단어들이 생소해가지고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정보 처리 기사에 있어서 애자일 방법론이란 고객의 요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 이거는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그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규칙이 있겠죠. 어쨌든 그 주기를 따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주기를 반복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을 모두 통칭해서 애자일 방법론이라 하는데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고 반복되는 주기마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고객의 평가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를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더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바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영님이 동현투터님 이게 좀 이상적이라고 한 그런 이 얘네들 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건 아무래도 계속 그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또 적극 수용한다는 게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가지고 소규모 프로젝트나 엄청나게 전문적인 개발자분이 또 이제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쓴대요. 그래서 그 애자일 모형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하는 게 스크럼, 뭐 XP, kanban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있는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XP입니다. XP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 해가지고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XP 방법론의 특징은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할 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테스트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마 요 XP에 속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봐도 안 봐도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저희가 지금 애자일 방법론인 거는 폭포수 모양은 이건 전통적인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보면은 새로운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고객과 의사소통이 지속적이고 테스트는 반복되는 일정 주기가 끝날 때마다 테스트하고 개발은 고객 중심이다. 이런 거예요. 계속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빠르게 피드백이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디벨롭하고 그거를 계속 반영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이렇게 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그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흐름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의 기본 흐름은
실패하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요. 여기에서는 뭐 중복 있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터리를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깔끔한 코드, 흔히 말하는 좀 클린 코드인데 근데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는 클린 코드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팩토리 통해서 문제를 또 계속 이 코드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응집도는 높아지고 결합도가 낮은 클래스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최상의 프랙티스다. 좀 이거 많이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객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테스트할 때 객체 없잖아요.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객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할 책임 협력 관점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역할 책임 협력의 관점에서 객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각 객체에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얘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수행할 객체 또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객체의 역할이 메시지를 수신할 때 어떤 결과를 반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객체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코드의 형태로 작성해라. 그래서 어떠한 객체가 있다 했을 때 그 객체가 가지는 이제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객체와 협력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코드 형태로 미리 작성을 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 주도 개발이 아까 전에 좀 크게 보면은 책임 주도 설계 안에 테스트 주도 개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좋은 설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그래서 핵심은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할 책임 협력에 집중해라. 계속 반복하죠. 역할 책임 협력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객체 지향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좀 이제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전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은 이 책임 주도 설계, 뭐 디자인 패턴, 테스트 주도 개발 이거는 약간 여기에서 설명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소개해주는 느낌? 좀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듯이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할 책임 협력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 객체들이 어떠한 응답과 거기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하고 어떤 객체와 협력할 것인지 그러한 행위를 좀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형님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책 읽는 것보다 낫네요. 네네? 책 읽는 것보다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같이 보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 요거 하는 거는 이거 얘기 같이 나눠왔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내일 튜터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뭔가 회의록에 기록할 내용이 딱 요거밖에 없긴 하네요. 그거 요거는 그냥 그 회의록 따로 이제 또 노션 페이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여기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네네. 공유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